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1 통합과학 1의 박소연입니다. 자, 이제 2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2단원의 주제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기본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51 통합과학이라는 이 강좌 자체가 과학을 전혀 몰라도 그래도 들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강좌다 보니까 만약에 몰라도 괜찮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만 선생님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단원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길래 물질이 주인공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으니까 전체 구조를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단원은 1단원과 굉장히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1단원은 총 3개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4번부터 11번까지가 이 2단원에 해당하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큰 단원의 제목은 물질의 규칙성이에요. 그럼 일단 물질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해야 되고 그 물질들의 규칙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중단원의 내용은 원소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원소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거는 처음에 우주가 딱 발생하고 나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진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원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원소가 만들어진 과정을 공부한 다음에는 그런 원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지구상의 자연계에 꼭 지구가 아니어도 되긴 하죠. 자연계에 있는 이 원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원소의 주기성, 그 다음에 자연의 규칙성, 어떤 결합에 대한 어떤 정보, 결합의 명칭과 종류와 그 특징,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어떤 물질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런 비생물인 지각 말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어떤 게 있고 지각을 구성하는 거랑은 또 어떻게 종류가 다 좀 다른가?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전기적인 성질은 어떤가?까지로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1단원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꼭 몰라도 돼요. 나중에 들으면서 조금 더 친숙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딱 공부하는 게 이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소, 그 빅뱅으로부터 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서 막 쿼크도 나오고 양성자, 중성자도 나오고 막 여러분들이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잠깐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만 잃지 않고 선생님 이 내용에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선생님이 하는 내용을 설명을 끝까지 듣다 보면 언젠간 이해가 될 수 있겠지 하고 이 1시간을 전체 과정으로 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늘 마지막에 이 대표 유형 문제까지 풀이하고 끝낼 건데 그 문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정신만 잃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준비가 돼 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학습의 포인트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를 볼게요. 보면은 스펙트럼. 스펙트럼 또 뭐야? 괜찮습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스펙트럼의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요 내용은 빅뱅 우주론이랑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과정이 사실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펙트럼은 뭐냐면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원소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방법적인 거라서 사실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되나 끝에 있어야 되나 이게 항상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어서 처음에 그런 방법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위에는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가 있고 그 밑에 쫙 이어지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오늘 공부할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한번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소의 형성 과정, 아마 이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부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내용들을 좀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는 우주 내용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를 비롯하여 외부나 전체가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을 우주라고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저 빈칸에 굉장히 많은 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답으로는 우리 은하가 여기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은하를 생각해내지 못해도 전혀 속상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하 전체가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을 우주라고 한다.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한다. 지금까지도 팽창했고 앞으로도 팽창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블은 대부분의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계속 꾸준히 멀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주가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뭐가 일어났을까? 빵!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빅뱅이라고도 하죠. 대폭발이 일어나서 계속 팽창하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물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원소를 공부를 했는데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무엇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할까? 뭐가 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로 분리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온전한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하고, 예시로는 수소나 산소나 탄소, 질소, 구리, 철, 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쵸?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은 더 분해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탄소와 산소라는 서로 다른 원소로 분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원소가 아니고요. 다 분해했어요. 그래서 탄소라는 애를 하나 따로 떼냈어. 얘는 더 이상은 분해되지 않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한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 중에서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이 된 것이고 있는 그대로 발견이 된 것이고 나머지 종류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밝혀져 있는 원소는 118여 종입니다. 118종. 이 중에서 90여 가지가 자연에서 발견된 거고 인공적으로 만든 거는 정말 짧게 존재해요. 그래서 아주 짧은 반감기를 갖고 있어서 만들어지고 바로 없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종류가 한 28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네 번째 테마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과학 느낌이 나서 오히려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의 선생님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네 번째 테마의 주제는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소입니다.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소는 제일 가벼운 종류로만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가벼운 원소들을 이용해서 더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만들어진 원소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이 사실 오늘 내용의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다 요약 정리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오늘 주요 내용은 빅뱅이에요.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팽창이 되고요. 팽창이 되면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팽창되기도 하고 점점 온도가 떨어지는 식는 과정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식음에 따라서 여기서 사건들이 서로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만 오늘 공부를 합니다. 수소, 헬륨. 우리 이 원소 번호 1번, 2번이거든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만 오늘의 어떤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원자라는 원소를 이루는 기본 단위잖아요. 그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기본 입자 만들어지고 걔네들끼리 합쳐져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되고 얘네들끼리 또 합쳐져가지고 원자 핵을 만들고 거기에 전자가 붙잡히면 원자 완성. 이겁니다. 그래서 별건 없다. 그래서 이 그림을 굉장히 여러 번 보면서 오늘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입자들이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이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어떤 대화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한번 봅시다. 우주 에너지, 으악, 난 폭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예고제, 폭발 예고제, 폭발한다. 우주를 가득 채울 뜨거운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하고 방출을 빵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애들이 누구냐면요. 쿼크랑 전자예요. 쿼크 전자가 먼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쿼크는 뜨거워. 이제 막 태어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니까 걔네들끼리 막 합쳐지고 뭉쳐지고 하면서 양성자, 중성자 친구들이 태어납니다. 양성자가 쿼크 친구들 여기 모여봐. 우리 힘을 합쳐서 새로운 입자.
양성자, 중성자가 되자 이렇게 되고 있고, 중성자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합류할게. 양성자도 만들어지고 중성자도 만들어졌어. 걔네들이 합류하면서 원자핵이 됩니다. 원자핵을 만들자. 그래서 뭉쳐진 애들, 원자핵이 와 우리 양전적으로 뭉쳐졌어.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걸. 그럼 누가 합류해야 돼요? 그때까지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던 전자가 드디어 기다려. 나도 합류할게. 너희 주위를 빙빙 돌면서 완벽한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를 내가 마지막을 마침표를 찍어줄게 하고 다시 합류하게 된다. 그러면 쿼크,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그 친구인데 이제 우주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함께 존재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양성자도 정말 신기한 여정이야. 이렇게 해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라니 멋지지 않니? 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해볼 예정이에요. 자, 이제 첫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3쪽이고요. 33쪽 제일 위에 있는 테마 정리에 이제 첫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가 1단원이랑 조금 구성이 다른 부분이 있죠. 1단원은 내용을 배우기도 전에 뭐부터 풀었어? 옆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부터 풀었어요. 그래도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개념 체크 문제를 구경하면서 자, 우리가 여기서 눈치코치를 한번 키워봅시다. 안 배우고도 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막 이런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2단원부터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죠. 배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스펙트럼이라는 게 어떤 방법이라고, 이용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스펙트럼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바로 이 빈칸에 스펙트럼이 들어갈 건데, 자, 얘가 대체 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빛을 분광기나 프리즘을 통과시킬 때 파장에 따라서 빛이 나누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색의 띠. 이 띠 자체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띠, 스펙트럼. 그래서 분광기는 의미를 풀어보자면 나눌 분자의 빛광자죠. 빛을 파장별로 나눠주는 기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리즘도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 삼각형 모양의 그 유리 막대기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런 걸 통과시키면 이런 색의 띠가, 우리가 흔히 무지개색이라고 말하는 그런 띠가 이렇게 쫙 그라데이션 돼서 만들어지는데, 사실 여기다가 선생님이 대표로 하나 넣어놓은 이 색의 띠는 스펙트럼의 한 종류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거를 이용한다 그랬죠. 과학적으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스펙트럼의 종류로 1번, 2번, 3번 동그라미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걸 나타낸 그림이 있는데, 동그라미 1, 2, 3의 순서랑 그림의 순서가 약간 달라가지고 동그라미 1, 2, 3 기준으로 그림을 좀 그 순서에 맞춰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류는 바로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스펙트럼이랑 가장 유사하게 생긴 게 얘잖아요. 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연속 스펙트럼은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광원, 고온이죠. 보통 광원들은 다 고온이에요.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을 분광기나 프리즘을 통해서 나누게 되면 이런 연속 스펙트럼 형태로, 모든 파장이 다 존재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름 자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연속되지 않고 뭔가 띠가 존재하는 스펙트럼들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묶으면 이제 선이 존재하는 데서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눠진 형태의 명칭을 먼저 공부할게요. 예를 보면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면 아까 연속 스펙트럼은 조금씩 다르게 중간중간에 검은 띠가 존재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게 왜 그럴까? 아까랑 상황은 거의 비슷해요. 광원에서 나온 것 자체는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일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나오면서 어떤 기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기체 안에 어떤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물질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자기가 필요한 파장들을 흡수합니다. 내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파장들이 물질의 종류별로 달라요. 그래서 어떤 특정 파장들을 흡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흡수된 거 빼고 이걸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 흡수된 파장만 띠가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기체에 의해서, 이 물질에 의해서 흡수된 것이 나타나 있는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자, 요런 형태가 있고요. 얘는 근데 원래 애초에 빛을 낸 것 자체는 광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새는 연속 스펙트럼과 거의 비슷하지만 흡수된 그런 띠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어떤 쫙 그라데이션이 잘 안 보이고요. 중간중간에 한 줄기씩의 한 줄씩의 어떤 띠만 조금씩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광원이 없죠. 그래서 고온의 기체, 어떤 기체가 굉장히 고온이면 거기서도 뭔가 특정 파장을 방출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태는 아니고 고온의 기체가 어떤 특정 파장을 방출할 수 있는데 그 파장은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거나 다양한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얘에 의해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분리해내면 특정 부분에만 띠가 생겨요. 색깔의 띠가. 그래서 이거는 얘가 방출해낸 파장이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세 가지는 뭐예요?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일부만 흡수된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일부만 방출해서 만들어진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 얘기일까? 이거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원소마다 스펙트럼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나 굵기나 개수가 뭐마다 다르다? 원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아, 이거 누구구나 하는 거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드는 비유가 이거죠. 지문을 보면 지문만 봐도 이게 누군지를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스펙트럼의 결과만 봐도 어차피 걔는 항상 거의 이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만 봐서 아, 이거 수소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랑 헬륨과 칼슘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연속된 이런 띠들이 보인다. 그럼 아, 쟤는 칼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보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얘를 이용해서 자, 우주에서 온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에 광원이 있는 거죠. 그 광원이 우주를 통과하면서 어떤 파장들이 흡수가 돼서 그 나머지만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면 아, 우주에는 어떤 원소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흡수한 이 부분의 파장들만 빠지고 오는구나 하고 걔네들이 누군지 정체를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흡수선의 선폭으로는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었는데 특정 종류의 띠가 이렇게 가늘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두껍게 나타나느냐 이 선의 폭이죠. 선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선폭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밀도나 농도나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선폭이 두꺼워지거든요. 밀도가 높아지거나 농도가 높아지거나 양이 많아지거나 하면 그래서 그 양을 비교해서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다. 원소의 질량비라는 건 뭐냐면 이 원소가 전체의 질량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얘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학교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뭐 남녀공학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로 이렇게 비율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남학생 전체의 질량과 여학생 전체의 질량의 비율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게 바로 질량비예요. 그래서 그 명수와 정확하게 이게 비례되진 않을 수 있지만 질량비를 했을 때 보통 남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무게가 나가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평균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평균적인 그 한 개체당 질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완벽하게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수가 많으면 그 질량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자 하나당 차지하는 질량 자체는 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수와 그 하나하나의 질량을 다 고려해서 전체, 그냥 질량비, 전체. 이 수소라는 거는 전체 질량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해. 이 헬륨이라는 건 전체 질량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해. 이 학교에서 남학생 전체의 질량 비율과 여학생 전체의 질량 비율은 요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질량비입니다. 그래서 그 질량비를 알 수 있는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주에 있는 거를 분석을 해본단 말이죠. 그러면 태양이 엄청나게 그 많은 빛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로 이제 태양빛을 받고 있는데 태양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양의 스펙트럼에는 수많은 흡수선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원소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태양의 그 대기에. 그래서 보면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프라운호퍼선이다. 호퍼선.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외우기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생소한 이름이니까. 이게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그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명명을 했기 때문에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불러요. 지금 당장 안 외워줘도 몇 번 발음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프라운호퍼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랑 비교를 해봤더니 태양의 대기에는 수소띠가 있어. 그 다음에 헬륨띠도 있어. 칼슘띠도 있고 나트륨띠도 있어. 그러면 태양의 대기에 이런 애들이 있겠네라고 우리가 안 가봐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보지 않아도. 자, 그리고 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이 스펙트럼 분석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해봤더니 그랬더니 우주 전체는 수소가 약 74%, 우주 공간의 얘기죠. 그 다음에 헬륨의 약 24%, 그럼 거의 다 됐잖아요. 100%에 거의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들 다 합쳐서 2%가 있다. 요렇게.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구나. 그 비율이 대략 한 3대1 정도 되는구나. 우리가 이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1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해서 그 값을 우리가 알아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두 가지의 그 가설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굉장히 지지해주는 증거가 됐다라는 것도 나중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이용하니까 그 우주 공간에 가보지 않아도 저런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수소 스펙트럼의 선을 외워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자료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3페이지 옆구리에 있는 문제인데요. OX 문제.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도 광원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빛이에요. 그래서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느냐? 백열전구, 형광등, 태양빛 이런 거는 연속 스펙트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기체 방정관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느냐? 자, 기체 방정관이 뭐냐면 가느다란 관에 뭐 한 종류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목적에 따라서 여러 종류를 넣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뭐 한두 가지 정도의 그런 기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봉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전기를 걸어줘요. 그래서 방전을 시키는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이 기체가 어떤 특정 파장을 방출하게 돼요.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고온의 기체도 광원은 아니지만 특정 파장을 방출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스펙트럼을 해보면 방출 스펙트럼이 된다. 그래서 얘가 특정 파장을 방출하면 그게 우리 가시광선 영역에 있을 때 그 색깔로 보이게 돼요. 그런 건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한 종류나 두 종류의 기체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방출 스펙트럼은 굉장히 검은 바탕에 몇 개의 그냥 색깔 띠가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네온 사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기체 방정관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온을 집어넣고 방전을 시키면 네온 고유의 그런 붉은색이 나오는 거를 간판이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체 방정관이다. 자, 그 다음에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개수는 동일하다. 이게 약간 중의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장인데 일단 원소 종류가 다르면 나타나는 선의 위치나 개수가 다르죠. 그리고 사실 똑같은 원소여도 어떤 상황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항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읽힐 수 있기 때문에 X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와 산소인가요? 아까 수소가 대략 한 74%.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였어? 헬륨이었죠. 헬륨. 산소는 멀었어요. 그래서 산소는 전체 합쳐서 2% 안에 산소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X입니다. 수소와 헬륨이다. 헬륨이 우리 지구상에서 흔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떠올리기 어렵지만 전 우주로 확대를 해보면 헬륨이 2등입니다. 자, 그리고 단답형 문제 볼게요. 연속 스펙트럼 바탕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거. 연속인데 일부만 빠졌어. 왜? 기체가 흡수해서.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죠. 흡수 스펙트럼. 자, 그 다음에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안 보고 못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면이니까. 그래서 프라운호퍼선이다. 프라운호퍼 씨가 관측한 그런 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전체 비율에서 질량이 그 종류의 원소가 차지하는 질량비가 대략 3대1 정도였다.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는 8번, 9번, 10번이 있지만 8번까지가 방금 배운 내용에 해당되니까 9번, 10번은 나중에 채우도록 하고 8번까지만.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뭐를 알 수 있을까? 성분, 그쵸? 원소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소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수소가 있는지, 헬륨이 있는지, 뭐 나트륨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띠를 보고. 그래서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 그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다라고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펙트럼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 스펙트럼이라는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무엇들을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33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약 138억 년 전, 이렇게 단위가 너무 커지면 상상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138억 년 어고 네, 대폭발이 일어났다. 한 점에서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하였다. 그게 바로 이 대폭발 우주론, 그 대폭발 우주론이고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 계속 팽창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라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계속 여러 번 볼 건데요. 우리의 오늘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라고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오늘의 공부는 끝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어지려면 그거를 이루는 기본 단위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 쿼크가 먼저 만들어지고 쿼크들이 합쳐져서 중성자, 양성자 되고 중성자, 양성자들끼리 만날 애들은 만나서 걔네들이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되고 거기에 주로 돌아다니던, 너무나 빨리 돌아다니던 전자까지 붙들리게 되면 비로소 원자가 만들어진다. 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대폭발이잖아요. 아주 뜨거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우 뜨거울 때는 입자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놀이를 하고 나왔는데 저쪽에 내 신발이 있어요. 신발 신으러 가야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이 강가에 돌밭인데 매우 달궈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천천히 기품 있게 걸어가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걔가 달궈져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뜨거우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매우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원자라는 거를 만들게 되려면, 여러분들 원자는 배웠잖아요. 원자 핵에 누가 붙들려야 되냐면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있었던 전자라는 애가 붙들려야 돼요. 근데 전자는 너무 빨라.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봤나요? 그 해리포터에 퀴디치 경기라는 데서 이제 스니치라는 애 공이 날아다니고 걔를 잡으면 경기가 끝나는데, 걔를 잡으면 끝난다는 얘기는 잡기 쉽지 않다. 아주 작고 빨라가지고 걔를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웬만하면 잡히지 않는데 이 우주가 전체적으로 식어가지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걔가 속도가 줄면서 이제는 좀 붙잡힐 수 있겠다 싶게 된 게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이 지나서 그때야 비로소 여기에 붙잡힙니다. 그러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전에는 전자가 붙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전자가 우주를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시점 이후로부터 어떤 원자에게 탁 종속돼가지고 그 주변만 돌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 전자들이 붙잡히기 전에는 얘네들이 온갖 사방을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어떤 입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빠른 속도로 다 진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져나갈 수가 없느냐? 빛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때의 우주는
여러분들 화산 가면 화산 굉장히 붉고 막 밝잖아요. 걔네들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빛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이때는 아주 전체적으로 우주가 펄펄 끓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막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게 앞에 있는 전자들이 하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계속 부딪혀서 산란돼가지고 그 빛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주 짙은 안개 속에서 내가 프레스를 켠다 하더라도 그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네들이 점점 식으면서 딱 이 순간, 전자들이 붙잡힌 그 순간부터 교통정리가 되면서 길이 생겼어요. 그때 온 우주에서 계속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던 그런 빛들이 한순간에 길을 찾아서 방출되게 됩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그 증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빅뱅 우주론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우주론 중에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우주론은 우주에는 시작과 끝이라는 게 없다. 원래 애초부터 지금과 같은 상태로 애초에 만들어져 있었다. 이게 정상 우주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상 우주론은 이 시점에서 빛이 한 번에 모든 방향으로 방출된 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때 한 번에 빛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발견이 되면서 이 정상 우주론이 힘을 잃게 됐죠. 빅뱅 우주론이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어떤 용어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물질이 있어요. 물질. 그러면 물질은 여러 개의 이제 원자들로 구성이 되겠죠. 원자라는 거는 걔를 더 분해해서는 그 성질을 잃게 되는, 아주 그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의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운데를 차지하는 원자 핵이랑 그리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은 또 플러스를 띠고 있고, 그래서 이 플러스만큼 주변에 전자가 돌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상쇄되어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게 원자 핵이라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분이 된다. 얘네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로만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이 된다. 그럼 중성자는 왜 중성자예요, 이름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니까. 그래서 전기적으로도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면 중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pH에서도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가운데에 있으면 중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중성이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양성자는 그럼 이름이 왜 양성자야? 양전하를 띠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났을 때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유는 중성자 때문이 아니죠.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가는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뭐가 모인 걸까? 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을까? 쿼크라는 기본 입자가. 쿼크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양성자도 쿼크 3개가, 중성자도 쿼크 3개가. 그럼 똑같이 쿼크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 왜 누구는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돼요? 쿼크가 사실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수준의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쿼크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 쿼크들이 어떤 구성으로 3개가 모이느냐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기도 하고 중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여기서 제일 처음 빅뱅이 일어난 아주 직후에 바로 만들어진 애들이 바로 이 쿼크랑 전자거든요. 그래서 얘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예정이다. 자, 그럼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제일 첫 단계부터 가봅시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누구누구라고요? 쿼크랑 전자. 걔네들 뭐라고 부르냐? 기본 입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기본적인 애들이잖아요. 얘네들 가지고 합쳐서 다른 애들 만들 거니까 기본 입자라고 한다. 그래서 쿼크, 전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런 애들이 일단 처음에 빅뱅 직후에 거의 동시에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조금 이제 온도가 식으니까
걔네들이 합쳐져서 쿼크가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각각이 쿼크 3개씩. 쿼크가 3개씩 합쳐지게 되면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된다. 그런 거. 그러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양성자나 중성자가 각각 따로따로 자기 상태로 있을 수도 있지만 걔네들이 만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서로의 이제 그런 핵력이라는 거에 붙들려가지고 그러면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자의 아까 중앙에 있던 게 원자 핵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는 오늘 수소랑 헬륨에 대해서만 배울 거니까 수소의 원자 핵은 아까 봤던 그 양성자 있잖아요. 양성자라는 그 입자 하나. 그 양성자 하나가 그냥 원자 핵 역할을 해요. 그런데 헬륨은 양성자 2개랑 그 다음에 중성자 2개가 요렇게 양성자 둘, 중성자 둘 얘네들이 요렇게 만나게 되면 헬륨 원자 핵이 됩니다. 자, 원자 핵까지 됐죠. 그리고 아주 더 많은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전자가 거기 붙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자를 만들게 될 건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소는 플러스가 하나잖아요. 그럼 주변에 전자가 몇 개 붙잡혀야 돼? 하나 붙잡히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의 수소 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헬륨은 뭔가 4개로 구성돼 있지만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건 몇 개야? 2개잖아요. 플러스가 2개야. 그러면 전자를 몇 개 잡아서 옆에 돌려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전자 2개. 선생님 그냥 평면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보면 이렇게도 돌고 저렇게도 도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원자라는 거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자 핵은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도 2개 해서 총 4개가 모이면 헬륨의 원자 핵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여러분들 처음에 보면 머리가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숫자 비율 이런 거 나오면 겁먹는데 별게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쿼크들이 모여가지고 양성자도 만들어지고 중성자도 만들어진 그 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었어. 쿼크 3개씩 모여서. 그러면 이 전 우주에 아주 많은 양성자와 아주 많은 중성자가 만들어졌겠죠. 그쵸? 그럴 때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1대1의 비율이었을 거예요. 1대1이었어. 처음에는. 근데 얘네들이 점점 온도가 식고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하는 애도 일부 있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하는 애들도 처음에는 활발하게 있었는데 왜? 그때는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양쪽 방향으로 가는 에너지가 다 공급이 활발하게 됐어. 그래서 양쪽으로 막 가고 있어서 1대1이었는데 근데 점점 온도가 식으면서 에너지 공급이 줄잖아요. 그럴 때 중성자가 살짝 더 무거워요. 살짝 무거워.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거에서 무거운 게 되려면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게 됐고 이쪽으로 변하는 일은 그래도 잘 일어나게 됐어요. 이쪽은 아주 완만한 내리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아주 완만한 오르막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럼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식고 나서 그 비율이 14대 2가 되었습니다. 약분하면 7대 1. 이거는 온도가 점점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온도가 됐을 때 14대 2, 7대 1의 개수비를 갖게 됐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많았겠죠. 이거 자체요. 양성자도 훨씬 많고 중성자도 훨씬 많은데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7대 1의 비율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요 상태에서도 아직은 뜨겁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막 만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식게 되었습니다. 식으니까 애들끼리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헬륨은 원자 핵이 뭐 2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만나면 헬륨 원자 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일부러 이 14개를 그려놓은 이유가 그 다음 단계 이거 하나 만들어지는 거랑 비례해서 보여주는 가장 최소의 수로 나타낸 건데 여기서 중성자 2개 있었죠? 여기 있던 양성자 2개랑 합쳐집니다. 그럼 뭐가 돼? 헬륨 원자 핵 1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비율상, 이 헬륨 원자 핵 하나가 만들어질 때 그 주변에 비율상 수소 원자 핵에 해당하는 양성자는 몇 개? 12개가 옆에 돌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헬륨이 하나 만들어질 때 수소는 12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비율은 14개 있을 때 2개 있는 7대 1의 비율이었어요. 이건 그냥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된 거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됐을 때, 양성자는 사실 그냥 수소 원자핵이 된 거죠. 그럼 그게 12개 있는 거고, 얘 2개랑 얘 2개가 합쳐지면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12개 대 1개죠. 개수의 비율은 12개 대 1개예요. 그런데 무게는 어때요? 질량은 어때요? 얘네들이 12개 다 합치면 12라고 칩시다. 근데 얘네들은 하나, 둘, 셋, 4개가 뭉쳐서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럼 얘는 걔 자체의 질량이 4인 거지. 한 덩어리지만 질량이 4인 거죠. 얘는 12개지만 질량이 1씩인 거고. 그러면 질량의 비를 해보면 12대 4예요. 그렇잖아요? 12대 4를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3대 1이 되죠. 3대 1이 됩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온도가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비율이 이렇게 고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량비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우주를 분석해보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나온다고요. 지금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게 빅뱅 우주론이어야만 이 3대 1의 비율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원래부터 만들어져 있었다. 그럼 헬륨의 비율이 이렇게까지 높을 수가 없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이제 원자만 만들어지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 전자만 붙들리면 돼요. 그래서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던 애가 온도가 충분히 식으면서 어디까지 식냐면 38만 년이 지나면 3000 켈빈. 선생님이 이래서 저번 시간에 켈빈 얘기를 했었죠. 3000 켈빈이면 우리의 그 섭씨 단위로는 2727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어서 그 정도 온도가 된 거예요. 그 정도 온도가 되면 전자도 이제 나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붙들려야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방출된 빛이 전 우주에 펼쳐져 있다가 지금도 그게 복사 형태로, 전자기파 형태로 우리에게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진짜로 있었구나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원자의 생성 이 부분은 우리 그 교재 34쪽에 있는 거 그 문장 그대로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는 약 3000 켈빈으로 낮아졌고, 그때 드디어 전자가 이제 힘이 없다, 붙들려야지. 그래서 원자핵과 결합해서 원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전자 1개만 더 있으면 되죠? 그죠? 전자 1개와 결합해서 수소 원자가 되었고, 헬륨 원자핵은 플러스가 2개니까 전자 2개와 결합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헬륨 원자가 되었다.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에 붙잡히면서 드디어 앞에 가리는 애가 없어졌어.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에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고 우주가 투명해졌다. 그 안개가 거친 거랑 마찬가지죠. 빛이 갈 수 있게 됐어요. 우주가 투명해졌다. 이 시기에 한순간에 전역으로 퍼져나간 그런 빛이 현재 우주에서 은은하게, 지금은 많이 식었어요. 걔네들이 식어가지고 은은하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로 우주 어디를 분석하든 그게 관측이 됩니다. 왜? 그때 온 우주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방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로서 우주 배경에 깔려있는 그 전자기파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관측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자, 그래서 요게 그 밑에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자, 우주 초기의 원소, 수소나 헬륨 원자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가. 이제 거의 머릿속에 정리가 많이 됐을걸요. 자, 일단 전자랑 쿼크, 기본 입자가 먼저 빅뱅 직후에 생겼습니다. 그 쿼크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었죠. 3개씩. 자, 그 다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원자핵을 생성했습니다. 여기서는 헬륨 원자핵이죠. 2개 만나가지고 이게 빅뱅 일어난 다음에 3분 안에 일어났어요. 이 일이. 그런데 3분에 이 원자핵이 이미 만들어졌지만 전자가 붙잡히는 데는 38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천방지축이었다는 얘기죠. 38만 년 동안 정착할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식어서 이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니까 드디어 붙잡히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문제 풀어볼게요. 개념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 쿼크와 전자는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입자인가요? 그렇죠. 기본 입자.
제일 처음 만들어졌어. 쿼크, 그 다음에 전자. 맞습니다. 양성자는 쿼크 3개, 중성자는 전자 3개가 각각 결합해서 형성이 됐나요? 아니에요. 둘 다 쿼크 3개씩이 만나서 만들어진 건데 그 쿼크의 조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되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X. 세 번째,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가 결합해서 생성이 됐나요? 아까 선생님이 수소 전자핵을 양성자 1개랑 중성자 1개 이렇게 그렸나요? 아니죠. 그냥 양성자 하나로만 그렸죠. 그래서 중성자 1개는 없어요. X.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헬륨 원자핵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어때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수소랑 헬륨이 아닙니다. 원자랑 원자핵입니다. 원자핵은 3분 내에 만들어지지만 수소 원자라는 게 전자가 붙잡히기까지 38만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헬륨 원자핵보다도 나중에 생성이 되었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OXXO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5번 수소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 딱 한 종류 뭐였어요? 양성자. 플러스 띄고 있는 양성자. 자, 그 다음에 6번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으로 낮아졌을 때 3000켈빈 38만 년 지났을 때 그때 드디어 뭐가 잡혔다? 전자가 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고 누가? 빛이. 그때 비로소 직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나간 빛을 지금 관측할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 우주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는 12개 대 1개라고 했죠. 12대 1입니다. 개수비는 12대 1이에요. 질량비가 3대 1이죠. 질량비 3대 1.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 공부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과 전자 몇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가 돼요? 헬륨 원자핵에는 플러스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도 2개 붙잡혀야 중성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9번은 그 앞 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9번, 10번은. 무슨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무슨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 다른 말로 빅뱅 우주론이죠. 둘 다 맞는 내용입니다. 빅뱅, 대폭발. 자, 그 다음에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핵이랑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자로 이루어진다. 자, 적절한 말 고르기. 양성자는 무슨 전하를 띄어요? 이름에 있죠? 양전하를 띱니다. 원자핵은 역시나 양전하를 띄죠. 왜? 원자핵은 양성자를 갖기 때문에. 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예요. 자, 그 다음에 빅뱅 후 약 얼마가 지났을 때 우주가 투명해졌지? 언제 투명해졌지? 38만 년 지나서 전자가 잡혔을 때. 그때 투명해지면서 빛이 직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뒤로 가서 이 대표 유형 문제 2개만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38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우리 벌써 문제 풀 수가 있나요, 선생님? 한번 해보면 되죠? 한번 도전해 봅시다. 38쪽. 자, 요게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보면 그림은 임의의 원소 A, B, C의 방출 스펙트럼이랑 전체가 까만데 몇 개의 선만 있으면 그건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얘네가 이런 파장만 내보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별 S의 흡수.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일부만 까매.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 얘가 광원에서 빛이 나가면서 어떤 대기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흡수가 된 것만 까매졌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보기 기억에 고온의 A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 찍혔죠. 그죠? 특정 파장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별 S의 대기에는 B와 C라는 요 물질들이 존재하느냐, 원소가 존재하느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C가 가까우니까 한번 볼게요. 요 줄 있죠? 요 줄도 있어요. 요것도 있네. 요것도 있어요. 자, 그럼 C는 있는 게 확실해. B 있나 봅시다. B는 이 줄도 없죠? 얘도 없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하나도 없어. 그러면 B는 이 별 S 있는 거예요?
없죠. 없으니까 그런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특정 원소는 방출 스펙트럼에 찍히는 그 선과 흡수 스펙트럼에 찍히는 선이 위치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보자. A는 여기 있죠? 있고 있어요. 그래서 별 S에는 A와 C가 존재한다는 거를 가보지 않아도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 수 있어요. 아무튼 B는 없어.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별빛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4번이 답이고요. 2번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 이제 우리 이런 거 풀 수 있어요. 그죠? 1시간밖에 공부 안 했는데 보겠습니다. 보면 빅뱅 이후에 초기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졌을 때, 아직 전자 붙잡히지 않았을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까지 3분밖에 안 걸리죠. 3분. 자, 그래서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서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어요. 기본 입자 누구 있어요? 쿼크랑 전자 있어요. 걔네들 중에 쿼크끼리 막 뭉치고 해가지고 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만나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그 컵라면 끓이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인 3분 만에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양성자는 동그라미 기억에 적절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우주 배경 복사는 원 시기, 쿼크 전자 만들어지던 시기에 방출이 되었느냐.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전자가 붙잡히는 그 순간에, 전자가 원자핵이랑 결합하던 그 순간에. 언제? 38만 년 지났을 때. 그리고 온도가 대략 한 3000 켈빈 정도까지로 떨어졌을 때, 그때 붙잡히면서 길이 터졌네? 직진 이렇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다. 그래서 아니죠. 훨씬 뒤의 시점이죠. 그 다음에 디귿. 우주의 온도는 3시기가 2시기보다 높아요? 아니죠. 점점 식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을 때 2번 문제도 잘 해결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한 번 듣고 끝난 거니까. 자, 그럼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앞으로 계속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여기서 복습하다가 발 붙잡히지 마시고 일단 다음 강의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50일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복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훑어내는 것이 제일 중점인 그런 강좌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